수연은 30년 동안 전국의 교실을 조용히 잠재웠던 교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서랍 안에는 항상 정갈하게 깎인 연필과 낡은 가죽 노트가 놓여 있었죠. 그 노트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관찰 일지였지만 선을 넘는 이들에게는 가장 서늘한 생활 기록부였습니다. 기록은 감정보다 힘이 세다. 그것이 수연의 인생을 지탱해온 단 하나의 철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수연은 자신이 평생 기록해온 그 철칙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딸 지은의 결혼 생활은 비참했고 그 비참함의 이면에는 수연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퍼주었던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돈은 사위 태민의 근육을 퇴화시켰고 오만이라는 괴물을 키워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딸의 인생을 서서히 죽이는 마약이었다는 것을요. 오늘부터 내 사랑은 정산될 것이다. 수연은 딸의 35번째 생일날 축하 인사 대신 차가운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사위를 향한 선전포고이자 무너진 딸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한 노련한 교육자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지금부터 30년 경력의 기록자가 보여주는 지독하고도 위대한 사랑의 정산이 시작됩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집안에서 수연은 눈을 떴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이 남긴 규칙적인 습관은 은퇴 후에도 그녀를 가장 먼저 깨웠습니다. 수연은 익숙하게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딸 지은의 3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어젯밤 미리 핏물을 빼둔 소고기 양지머리를 꺼냈습니다. 고기를 결 반대로 썰어내며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35. 지은이 제품을 떠나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가 된 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세월은 이토록 빠른데 수연의 마음속 지은은 여전히 비 오는 날 우산을 챙기지 못해 학교 정문에서 서성이던 아이 같았습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고기를 볶자 고소한 향이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수연은 불린 미역을 넣고 한참을 볶았습니다. 미역국은 정성이 반입니다. 오래 볶고 오래 끓여야 깊은 맛이 납니다. 수연은 국이 끓는 동안 거실 창가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제의 기록을 마무리하고 오늘의 첫 줄을 적었습니다. 지은의 생일. 새벽 5시 미역국을 끓임. 아이가 좋아하던 소고기를 넉넉히 넣음. 창밖으로는 동이 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아파트 단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문득 지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생일이면 늘 미역국 2그릇을 비워내며 엄마 국이 제일 맛있어라고 웃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그늘진 얼굴을 가지게 되었을까? 수연은 끓어오르는 미역국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 정성껏 끓인 국을 냄비에 담고 어제 미리 사둔 생크림 케이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정거장.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수연의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습니다. 지은의 안부가 궁금하면서도 막상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할 사위 태민의 서늘한 표정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현관 앞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수연은 늘 예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고함에 수연의 손가락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아니, 내가 어제 술을 마시고 싶어 마셨어? 다 업무의 연장이라니까. 당신은 왜 매번 사람 피곤하게 생일 타령이야? 태민의 목소리였습니다. 뒤이어 지은의 힘없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래도 오늘 내 생일이잖아. 출근 전에 같이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한 게 그렇게 잘못이야. 태민 씨, 요즘 너무한 거 아니야? 수연은 차마 배를 누르지 못하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복도 공기가 수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벌컥 열리더니 태민이 튀어나왔습니다. 와이셔츠 단추는 어설프게 잠겨 있고 얼굴은 술 기운이 가시지 않아 붉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 있는 수연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 미간을 짓눌렀습니다. 어머, 자네 일찍 나오네. 지은이 생일이라 국 좀 끓여왔는데. 수연이 애써 미소 지으며 인사했지만 태민은 인사는커녕 수연의 손에 든 케이크 상자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아, 예. 들어가세요. 저 바빠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다음부턴 미리 연락 좀 하고 오세요. 저희도 저희 사생활이 있는데 이렇게 일찍 불쑥불쑥 오시면 좀 곤란합니다. 태민은 수연을 어깨로 밀치듯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수연은 멍하니 서 있다가 열린 문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어젯밤 태민이 마시고 버린 맥주 캔들과 안주 부스러기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수연을 보고 급히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출발하실 때 미리 연락하고 오지. 너 오늘 생일이잖니. 엄마가 끓여준 국 먹어야 한 해가 평안하지. 자, 얼른 앉아봐. 국부터 뜨자. 수연은 일부러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냄비에 담아온 국을 그릇에 담아 지은의 앞에 놓았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보며 지은은 한참이나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태민 씨가 요즘 너무 변했어. 아니, 어쩌면 이게 원래 모습인데 내가 모른 척했던 걸까? 회사 일이 힘들다면서 매일 술이야. 생활비는커녕 대출이자 낼 돈도 없다고 날리면서 옷은 백화점에서 브랜드만 찾고 내가 엄마한테 받는 돈으로 겨우 버티는 거 뻔히 알면서 저래. 나 너무 비참해, 엄마. 지은은 결국 참지 못하고 국그릇 위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수연은 딸의 마른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지은이 우는 동안 묵묵히 거실에 쓰레기를 치우고 아이들의 등원 준비를 도왔습니다. 8살 민준이와 6살 서아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오자 집안은 겨우 사람 사는 곳 같은 활기를 띠었습니다. 수연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유치원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앉아 그런 수연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딸이 30년 동안 금지옥엽 키워온 내 딸이 어쩌다 자기 집에서 손님처럼 앉아있게 되었을까? 오후 내내 수연은 지은의 집을 치우고 저녁상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을 재우고 잡채를 만들고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웠습니다. 지은은 잠시 기운을 차린 듯 수연의 옆에서 야채를 다듬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엄마가 오니까 사람 사는 집 같다. 고마워. 나 혼자였으면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을 거야. 고맙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인걸. 너는 그냥 맛있게 먹고 기운만 차려.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 평화가 저녁에 태민이 돌아오면 깨질 유리성 같았기 때문입니다. 수연은 음식 준비를 다 하고서 주방 한편에 놓인 수첩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지은의 눈물, 태민의 무례함, 집안의 불화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저녁 7시 태민이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수연이 정성껏 차린 상을 보고도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다 먹지도 못할 거. 라는 퉁명스러운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 민준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태민은 대답 대신 맥주를 들이켰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태민의 접시에 갈비를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태민 씨, 오늘 엄마가 하루 종일 고생해서 차린 거야.
건배라도 한번 해줘. 내 생일이잖아. 애들도 보고 있는데. 태미는 귀찮다는 듯 캔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은 여전히 텔레비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집에서 쉬시는데 이게 고생인가요? 소일거리 하시는 거죠. 솔직히 장모님도 우리 집 오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친구도 없고 은퇴해서 갈 데도 없으신데 손주 보고 밥 해주면서 할머니 역할 하시는 거잖아. 우리도 장모님 심심할까봐 효도 차원에서 오시게 하는 거고. 안 그래요, 장모님? 그러니까 너무 생색내지 마세요. 이게 다 서로 윈윈하는 역할 분담이니까. 순간 수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역할. 그 단어가 수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수연은 자신이 지난 수년간 베푼 헌신과 사랑이 사위의 눈에는 그저 퇴직자의 소일거리이자 무료 봉사로 비치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가 쳤습니다. 수연은 들고 있던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지은이 사색이 되어 태민의 옆구리를 찔렀지만 태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틀린 말했어? 우리가 장모님한테 생활비 보조받는 것도 장모님이 손주들 보고 싶어서 내는 일종의 입장료 같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장모님 앞으론 좀 웃으면서 오세요. 올 때마다 무슨 빚 독촉하러 온 사람처럼 표정 굳히고 있지 마시고. 수연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교장 시절 아이들을 훈육할 때처럼 차분하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분노는 사실을 가립니다. 그녀는 지금 이 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했습니다. 수연은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태민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민준 아빠, 오늘 자네가 한 말 잊지 않겠네. 자네가 말한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입장료의 대가가 무엇인지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지. 태민은 콧방귀를 끼며 자리를 박차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을 나서는 길, 밤바람이 무척이나 차가웠습니다. 수연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체 내역 앱을 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지은의 계좌로 보낸 수천만 원의 기록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연은 가로등 아래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찢을 듯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2025년 4월 18일. 사위 태민이 나의 헌신을 역할로 정의함. 내 호의를 손주를 보는 입장료로 치부함. 딸 지은은 방관하고 인내함. 사랑의 경계가 무너진 곳에 예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나는 이 기록의 방향을 틀기로 결정함. 수연은 노트를 덮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련한 교육자의 결단이었습니다. 수연은 이른 아침 산책 대신 거실 식탁에 앉아 오래된 노트북과 프린터를 켰습니다. 창밖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거리의 풍경이 보였지만 수연의 시선은 오직 화면 속 숫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3년 그녀가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며 받은 퇴직금과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린터는 쉴 새 없이 날카로운 기계음을 내며 하얀 종이들을 뱉어냈습니다. 수연은 안경을 고쳐 쓰고 2가지 색의 형광펜을 손에 들었습니다. 노란색 형광펜으로는 민준이와 서아의 영어 학원비, 우유 대금, 생일 때 준 용돈, 계절마다 사준 내복과 운동화 값을 칠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로서 기꺼이 지불한 사랑의 비용이었습니다. 반면 분홍색 형광펜을 든 수연의 손끝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지은의 관리비 연체료를 대신 내준 날 사위 태민의 카드 내역에는 골프 연습장과 고급 일식집의 결제 문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수연이 지은에게 애들 소고기 좀 사 먹이라며 보낸 돈이 입금된 날 태민은 고가의 외제차 휠을 교체했다며 SNS에 자랑 섞인 사진을 올렸습니다. 태민이 쓰는 카드는 내가 지은에게 만들어준 카드로 카드 명세서 우편물이 우리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자네의 그 당당한 허세가 결국
내 노후를 갉아먹고 있었군. 수연의 혼잣말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수연은 3년치 이체 내역과 카드 명세서를 월별로 분류하며 철저하게 정산했습니다. 단순히 돈의 액수를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호의가 어떻게 무책임의 방패가 되었는지, 자신의 사랑이 어떻게 사위의 오만함을 키우는 비료가 되었는지 직시하는 고통스러운 성찰이었습니다. 수연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쓰던 업무용 노트를 꺼냈습니다. 날짜별로 태민의 소비 패턴과 지은의 호소, 그리고 자신이 지원한 금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기록은 감정보다 잔인했습니다. 태민은 장모의 지원을 가계의 보탬이 아니라 자신의 여유 자금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아파트 관리비를 내주면 태민은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갔고, 수연이 애들 학원비를 내주면 태민은 자신의 취미용품을 샀습니다. 수연은 즉시 은행 앱을 열어 자동이체 목록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매달 15일 지은의 계좌로 들어가던 150만 원의 생활비 보조금, 매달 20일 자동으로 빠져나가던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요금. 그녀는 주저없이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뜬 자동이체가 해지되었습니다라는 무미건조한 메시지가 수연에게는 해방의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어 수연은 민준이가 다니는 수학학원과 서아의 유치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민준이 할머니입니다. 다음 달부터 교육비 납부 방식을 변경하고 싶어서요. 제가 직접 학원으로 이체할 테니 지은이 엄마 계좌로는 청구하지 말아주세요. 원장은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한 듯 했지만 수연은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모든 조치를 마친 뒤 수연은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정오의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서늘한 지하실 같았습니다. 딸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그녀는 노트를 펼쳐 마지막 결론을 적었습니다. 기생하는 관계에 평화는 없다. 숙주가 사라져야 기생충은 비로소 제 다리로 서는 법을 배운다. 지은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너를 살리는 길이다. 수연은 출력된 서류 뭉치를 정갈하게 봉투에 담았습니다. 며칠 뒤 오후 늦게 지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연은 전화기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자동이체 왜 다 끊었어? 지금 관리비 미납 독촉장 날아왔단 말이야. 갑자기 왜 이래, 진짜. 지은의 목소리는 당황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아, 관리비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내는 게 맞다. 그동안 내가 내준 건 역할이 아니었어. 호의였지. 그런데 그 호의가 민준 아빠의 골프비로 쓰이는 걸 더는 못 보겠구나.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태민 씨가 골프라니. 그 사람 요즘 회사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 지은은 여전히 남편을 두둔했습니다. 수연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 집 거래 내역과 태민 서방의 SNS, 카드 명세서를 다 대조해봤어. 자료는 메일로 보냈으니 확인해봐. 보고 나서도 할 말이 있으면 그때 다시 전화해. 수연은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지만 동시에 기분 좋은 해방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집 근처 편의점에 가서 맥주 한 캔을 샀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한 잔 마시고 싶었습니다. 시원한 맥주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그동안 맺혔던 체증이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연은 다시 노트를 펼쳐 오늘의 감정을 기록했습니다. 딸의 원망을 들음. 마음이 아프지만 후회는 없다. 사랑은 경계가 있을 때 비로소 가치를 갖는다. 나는 오늘 내 사랑에 울타리를 쳤다.
이제 사위가 그 울타리를 어떻게 넘으려 할지 지켜볼 차례다. 수연은 창밖의 어둠을 보며 잔을 비웠습니다. 수연의 통지 이후 사흘 동안 지은의 집은 폭풍 전야의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토요일 오후 지은과 태민이 수연의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태민의 얼굴은 모욕감과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지은은 수척해진 얼굴로 엄마의 눈을 피하며 거실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은 미리 준비한 차를 정갈하게 내놓았습니다. 거실에는 찻잔에 담긴 따뜻한 김만 오를 뿐 누구도 먼저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생활비를 끊으시면 우리더러 굶어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가족끼리 이게 무슨 처사예요? 태민이 먼저 찻잔을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수연은 안경 너머로 태민을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반성이 아닌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준 아빠, 자네가 지난 생일날 그랬지? 내가 이 집에 오는 건 소일거리이자 내 역할이라고. 입장료를 내고 오는 거라고. 그건 제가 술 기운에 실현한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치졸하게 구셔야겠어요? 교육자이신 분이? 태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언이 아니라 진심이었겠지. 사람이 가장 편안할 때 나오는 말이 가장 본질에 가까운 법이니까. 그리고 치졸하다니 내 돈을 내가 관리하겠다는 게 왜 치졸한 일인가? 자네가 그동안 내 돈을 자네 돈이냥 쓴 게 더 치졸한 거 아닌가? 수연은 식탁 위에 두툼한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태민이 봉투 속 서류들을 꺼내 훑어보는 동안 수연의 목소리는 낮고 평평하게 이어졌습니다. 지난 3년 내가 자네 집에 보낸 돈이 총 7,400만 원이더군. 그 돈이 흘러가는 동안 자네의 개인 카드 값은 정확히 비례해서 늘어났어. 내가 관리비를 내주면 자네는 골프를 쳤고 내가 애들 옷값을 보내면 자네는 차를 튜닝했지. 지은이가 돈 없어서 화장품 하나 못 산다고 울먹이던 그날의 말이야. 태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이건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어떻게 카드 내역까지 캐고 다니세요? 이게 장모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 딸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데 사생활이 문제인가? 자네는 내 사랑을 자네의 허영심을 채우는 담보로 썼어. 그건 사기가 아닌가? 지은이 옆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지만 수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내 방식대로 하겠네. 자네가 거부한다면 나도 내 돈을 거두겠어. 수연은 노트에 미리 적어둔 4가지 조건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첫째, 나에게 했던 무례한 언행에 대해 자필 사과문을 작성하고 직접 사과할 것. 둘째, 매달 가계부와 카드 명세서를 나에게 공개할 것. 셋째, 소비 중독과 분노 조절에 관한 전문가 상담을 5회 이상 이수할 것.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지은이에게 어떤 물리적, 심리적 압박도 가하지 않겠다고 각서할 것. 태민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정말 미치셨네요. 지금 저를 초등학생 취급하시는 겁니까? 가계부 검사라니요. 제가 이 집 가장입니다. 제가 왜 장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살아야 합니까? 가장다운 행동을 할 때 가장 대접을 받는 법이지. 자네가 거부한다면 나도 강요하지 않겠네. 대신 오늘 이후로 지은이와 아이들은 우리 집으로 데려오겠어. 자네 혼자 그 집 관리비와 대출 이자를 감당하며 그 잘난 가장의 권위를 누려보게 할 수 있겠나? 태민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아 안 나오고 뭐해? 가자. 지은은 엄마와 남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 결국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수연은 홀로 남은 거실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뒷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지은이 태민에게 화풀이를 당하진 않을지, 아이들이 싸우는 소리에 잠을 설치진 않을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수연은 노트에 오늘의 대화를 요약해 적었습니다. 태민의 반발 수위, 지은의 태도, 사위가 나를 미쳤다고 표현함, 죄책감보다 분노가 앞선 상태, 지은은 여전히 방어 기제가 강함, 폭풍은 이제 시작이다. 수연은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통지 이후 일주일은 수연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지은에게서는 매일 밤 울음 섞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태민 씨가 정말 미친 사람 같아. 집안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이게 다 장모님 때문이라고 소리 지르는데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 제발 그냥 예전처럼 해주면 안 돼. 내가 빌게 엄마. 지은의 절규를 들을 때마다 수연의 가슴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딸을 안아주고 돈을 입금해주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입술을 깨물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 적힌 태민의 폭언과 무책임한 지출 내역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은아, 지금 내가 겪는 그 공포가 바로 내가 지난 10년 동안 외면해온 진실이야. 엄마가 돈으로 가려줬던 그 사람의 민낯을 똑똑히 보렴. 여기서 무너지면 민준이와 서아도 그렇게 살게 될 거야. 너도 그런 집에서 자란 건 아니잖니. 수연은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연은 태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담 예약증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이번 달 아이들 영어 캠프 비용은 입금하지 않겠네. 반나절 뒤 태민에게서 욕설이 섞인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은 침착하게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장모님, 진짜 사위 죽이실 겁니까? 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래요. 가족끼리 법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자네가 잘못한 건 돈을 쓴 게 아니라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내 어깨에 지운 거네. 자네가 스스로 짐을 지지 않겠다면 나도 자네의 길을 열어줄 이유가 없지. 태민은 전화기 너머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연은 그 욕설조차 정갈하게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기록은 감정을 객관화시키고 적의 본질을 꿰뚫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태민은 지금 금단 현상을 겪고 있는 거라고. 무책임이라는 마약, 장모의 돈이라는 공짜 점심에 중독되어 있던 그가 현실이라는 벽을 마주하자 폭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지은이 아이들을 데리고 밤늦게 수연의 집으로 도망치듯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있었고 지은의 팔목에는 시퍼런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잘 왔다. 고생했다. 이제 여기가 내 요새다. 수연은 지은을 챙기고 아이들을 재운 뒤 거실에 홀로 앉아 태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처 입은 딸의 팔목 사진과 함께 변호사 친구에게 자문한 고소장 초안의 일부를 캡처해 보냈습니다. 내 기록은 자네를 감옥으로 보낼 수도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도 있네. 선택은 자네 몫이야. 문자를 보내고 수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도박이었습니다. 태민이 이 상황에서 더 폭주할지 아니면 꼬리를 내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자신의 기록을 믿었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아이를 훈육하며 배운 것, 사람의 본성은 아주 강력한 물리적 제약 앞에서만 변화의 계기를 맞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연은 밤새 지은의 곁을 지켰습니다. 지은은 자면서도 헛소리를 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수연은 그런 딸의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이 내린 이 처방이 딸의 가정을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썩은 살을 도려내고
세살을 돋게 하는 수술이 되기를 말입니다. 수연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지은이 피신의 옴. 태민의 폭력성 확인. 사건은 이제 형사적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음. 하지만 나는 여전히 태민의 복귀를 희망한다. 그가 어른이 되기를 희망한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지은과 아이들은 수연의 집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고 태민은 연락이 끊긴 채 고립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수연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에는 수척해진 태민이 봉투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수연은 지은을 방으로 들여보낸 뒤 태민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태민은 예전에 번듯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덥수룩한 수염에 구겨진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식탁 위에 봉투 2개를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사과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근처 심리상담센터의 예약 확인서와 1회차 상담 일지였습니다. 장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은이가 집을 나가고 혼자 그 텅 빈 집에서 독촉장을 보는데 그제야 보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괴물처럼 살았는지. 제 인생이 장모님 돈 위에 지어진 모래성 같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태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사과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문장 곳곳에 번진 눈물 자국과 서툰 고백들. 수연은 그것이 연기인지 진심인지 감별하기 위해 태민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태민의 눈에는 예전의 오만한 태도 대신 깊은 자괴감과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상담은 어땠나? 처음엔 창피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가장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을 장모님께 떠넘기며 스스로를 무능하게 만들고 있었다고. 수연은 노트를 펼쳐 태민이 가져온 서류들을 클립으로 고정했습니다. 그것은 수연이 그토록 기다려온 기록의 변화였습니다. 민준 아빠, 자네를 용서하는 건 내가 아니라 지은이네. 그리고 자네의 행동이네. 나는 자네가 이 사과문대로 살고 있는지 기록할 뿐이야. 수연은 지은을 거실로 불러냈습니다. 태민은 지은을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기회를 줘. 수연은 그 광경을 보며 안경을 벗고 눈가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느슨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은 따로 지내게. 자네는 상담을 계속 받고 매주 가계부 내역을 나에게 보내게. 지은이와 아이들은 여기서 지내며 마음을 추스를 거야. 이 격리의 기록이 신뢰로 바뀌는 날 다시 합치게 해주겠네. 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연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태민은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이메일로 자신의 가계부와 상담 소견서를 보내왔습니다. 10원 단위까지 적힌 지출 내역을 보며 수연은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자신을 절제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민은 퇴근 후 술집 대신 도서관에 가서 재테크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수연의 집 근처로 와서 아이들을 위해 간식을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수연은 그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노트에 적었습니다. 2025년 7월 21일 태민의 2번째 상담 완료. 소견서에 따르면 자신의 소비 충동을 인지하기 시작함. 7월 26일 태민이 보내온 가계부에서 술값이 0원임. 절제하는 흔적이 보임. 수연은 기록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기록은 사람을 객관화시키고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태민은 스스로를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런 태민을 위해 가끔 지은이 만든 반찬을 그의 집으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2달의 시간이 흐른 뒤 수연의 집 식탁에는 다시 풍성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메뉴는 지은의 생일날 차렸던 것과
똑같은 소고기 미역국과 갈비찜이었습니다. 하지만 식탁을 둘러싼 공기는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태미는 정갈한 셔츠 차림으로 앉아 민준이의 숙제를 찬찬히 봐주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진짜 아빠가 푼 거야? 할머니보다 더 잘 가르쳐 주는데? 민준의 칭찬에 태미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이제 매일 파줄게. 할머니 힘들게 하지 말자. 태미는 지은의 밥 위에 고기를 얹어주며 덧붙였습니다. 지은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고 눈가에 가득했던 그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연은 묵묵히 국을 마시며 그 풍경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태미는 식사 도중 품 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수연에게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2달간 태민이 지출한 모든 내역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모님 이번 달 가계부입니다. 술값과 담배값을 아끼니까 애들 전집 살 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길바닥에 버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보입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주셨던 돈들이 저를 얼마나 나태하게 만들었는지도요.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태민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낮게 울렸습니다. 수연은 수첩을 넘겨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했네. 기록은 스스로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거울이지. 자네가 그 거울을 계속 닦으며 살길 바라네. 식사가 끝난 뒤 태민은 예전처럼 소파에 눕는 대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는 지은과 함께 주방에 서서 그릇을 닦고 뒷정리를 했습니다. 거실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설거지하는 물소리가 평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수연은 서랍에서 자신의 가죽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만년필을 들고 정갈한 필체로 오늘의 기록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랑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픈 기록을 통해 배웠다. 호의는 권리가 아니고 책임은 선택이 아님을 이제 아이들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태민과 지은이 돌아갈 때 수연은 태민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민준 아빠, 오늘 자네가 한 설거지가 내 눈엔 가장 훌륭한 역할이었네. 태민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수연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입장료 대신 제가 직접 만든 반찬 들고 오겠습니다, 장모님. 가족들이 떠난 고요한 거실, 수연은 노트를 덮고 책상 한편에 소중히 놓아두었습니다. 이 노트는 언젠가 지은에게 그리고 민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사랑이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다시 돌아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정직한 지도서로 말입니다. 수연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에 빠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기록은 이제 행복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향해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무조건적인 헌신과 희생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될 때 그 사랑은 때로 서로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수연은 차가운 기록을 통해 그 무기를 내려놓게 했습니다. 자신의 사랑에 명확한 울타리를 침으로써 딸이 스스로 일어서게 하고 사위가 가장의 무게를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노트는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휘두른 정의로운 칼날이었고 동시에 그들을 다시 보듬어 안는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무책임을 방조하고 있거나 자신의 삶을 소모하고 있지는 않나요? 수연이 남긴 경계 있는 사랑의 기록은 우리에게 가장 단단한 위로를 건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며 설 수 있도록 적절한 거리를 지켜주는 것임을 말입니다. 기록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조금 더 성숙해진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